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후보자 지명 이후 일부 미신고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와대 개각 발표 전후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전에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뒤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오랫동안 CJ E&M 사회이사를 맡았던 경력 때문에 재벌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탈루, 꼼수 증여, 재벌 친화 모두 생생경제에서 다뤘던 주제인데요. 장관 후보자들이 살아온 인생에서 이 단어들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9년 3월 1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고 수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은 부동산 수다 시간입니다. 국토부가 어제 공동주택 공시가 예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지난해 5.02%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32%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는데요. 팩트는 같은데 이 관련 해석들이 언론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진실만을 말해주실 두 분, 김희만 부동산의 김희만 소장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실만을 말하실 것을 굳게 다짐합니까? 예. 네. 졸제 진실의 방이 돼버렸네. 그럼요. 진실만을 말씀하셔야죠. 네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여러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오시면서 두 분이 진짜 보여요 이랬는데 진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들어오셔서 진짜 보여요 이렇게 한번 남겨주세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오늘 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 어제 특별히 나온 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언론마다 논조가 다른 건 당연해요. 많은 이슈들에 대해 그렇죠. 근데 부동산 정책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해석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뭐 엄마 줘 아빠 줘 그러면 엄마 잘해주면 엄마 편 뭐 이런 네. 뭐 복잡한 그런 뭐 네. 좀 논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요. 입장의 차이도 있고요. 아무래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가 그래서 봐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신문을 이렇게 쫙 해놓고 봤어요. 그랬더니 12년 만에 최대치라는 말은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뭐 한신문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하고 한신문에서는 치솟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이 보유세도 어디에서는 소폭이라 하고 어디에서는 보유세 쇼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 부동산 관련 해석을 청취자들이 봐야 할까요? 너무 언론학자에게 해야 될 질문을 제가 두 분께 드리는 것 같은데 팁을 주신다면 소장님. 이게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상승폭을 보면 사실 네. 작년 수준이거든요.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뭐 평균 5.32% 상승이고 네. 뭐 무난한 수준이다. 그리고 정부에는 시세 12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이제 현실화를 개선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많이 올리지 않아서 네. 이번에 현실화를 시키니까 이게 충격이 커진 건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사실 예전에 많이 안 올렸으니까 지금 또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그래서 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가 주는 게 사실은 반박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반포자이 같은 경우 뭐 700만 원 정도 내다가 이제 올해 1000만 원 정도 내야 되니까 그걸 보자면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부산이나 경남이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충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입장에 따라 다른데 뭐 임차인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제 소유주들인데 소유주분들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뭐냐면
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다주택자. 다주택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보신다라면 과천 같은 경우는 23%가 올랐어요. 네. 용산 18%. 근데 이 두 개 말한 지역을 보시면 집값은 또 더 올랐죠. 주택가격.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역으로 뭐 경기가 안 좋았던 울산, 경남 이런 지역들은 한 10% 내렸습니다. 도리어. 네, 네. 내렸고 부산, 경북 한 6, 7% 정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게 정부에서 어떤 더 번 사람은 더 내고 덜 번 사람은 덜 내는 어떤 기본적인 조세 형평주의에 맞춰서 평균도 좀 신경을 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3%니까 제가 볼 때는 보는 관점에서는 다르지만 네.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가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관점에선 아까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잔여가 크게 차이 없이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 중에 어제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벌써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저희가 말하면서 이야기 나눠가면서 그 내용들 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분 중에 한 가지만 어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한 가지씩만 꼽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 요점은 그거죠. 이면에 담겨진 건 결국 세금은 더 받겠다라는 거죠. 세금은 더 받겠다. 네.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올린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뭐 추후에 또 시간 있으면 논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여러 가지 세금 특히 보유세 같은 것들이 올라가니까. 세금은 하여간 더 생기니까 그렇죠. 네. 부담은 늘어나죠. 세금을 늘리겠다는 의지의 하나의 표명이었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 소장님. 저는 어제 굉장히 내용 중에.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고가주택 시세 12억 원 공시가격 9억 초과되는 분들한테는 현실화를 하겠다. 뭐 현실화. 반박의 여지는 없고 많이 네. 올려온 건 사실이고요. 반대로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실화율을 높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형평성을 맞췄고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약간 표심을 좀 의식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표심을 의식했다. 그렇죠. 고가주택이 전체 2.1%밖에 되지 않고요. 네. 12억 원 이하가 97.9%거든요. 그래서 97%, 98%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고 네. 소수 2%에 대해서는 부담을 올렸는데 세수 증가 효과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평성. 아주 저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제가 감탄했습니다. 네. 자, 형평성 부분을 지금 두 분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는데 실제 정부도 이번에 이런 형평성 부분을 좀 많이 고려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파트는 이미 저희가 아파트가 대부분 많잖아요. 우리나라 주택에서. 그렇죠? 네. 아파트가 거의 60% 됩니다. 네, 60%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평균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크지 않았던 게 아마 이 아파트 시세 반영률이 높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아파트가 작년 수준에서 한 68% 거의 70% 정도가 됐고요. 네네. 단독주택이 원래 한 51.8%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53%를 올렸고 토지도 62.6%인데 64.8%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네. 아파트는 이미 많이 70%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뭐 더 맞췄고. 많이 올릴 것도 없고요. 대신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동안 현실화율을 좀 많이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충격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유념하실 거는 이제 다른 면에서 한 말씀 올리면 네.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세금 올리는 건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 물론 이제 형평성도 있고 그런데 이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네. 얻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용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생경제에서 계속 감시하면서 사용처를.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봤으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정당하게 걷어서 정당하게 쓰는 게 핵심인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시지가 올린 거 역시 주택 값어치가 높은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라는 거니까 네. 그러면 어느 아파트 어느 동네가 이번에 이 발표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까? 세금이. 아니 세금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그 자료 있으세요? 공시가격. 우리 애청자분들도 헷갈리시는 게 많으실 텐데 공시지가는 그냥 땅에 대한 거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이런 건물들은 공시가격 이렇게 합니다. 공시되는 그냥 가격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비집합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 건물 공시가격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거. 건물이 없는데 공시가격 땅만 있으면 이제 공시지가가 되겠죠.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따로 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합해 공시가격 네. 딱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도 저도 가끔 헷갈려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잘 짚어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네. 질문이 뭐였죠? 까먹었네. 실제 이번에 어제 발표 때문에 예. 가장 많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그 과표율이 68.1%가 공동주택 평균 수준인데 네. 중량구에 있는 모 아파트는 90%를 매겼고 공시가격을 부산에 있는 건 100%짜리도 있었고 네. 역으로 고가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50.1% 52% 이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큰 데 비해서 너무 역진적으로 혜택을 본 거죠. 그 부분들이 이제 정상을 한다고 정부에서 이번에 15% 60% 올리니까 그러면 그것이 68%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면 60% 선에 맞췄는데 그 당사자 입장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프로 오른 거죠. 그래서 네. 50%였다가 60%가 되면 거의 원래 내던 거에 20%가 올라가니까 많이 오른 거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나 아까 말씀 주신 10여 기와 이제 중저가 주택에 비하면은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주택을 가진 분들이 그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충격을 줄 정도로 그 그렇겠죠. 당사자들한테 특히 이제 주택이 몇 개 있다 그러면 그 액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좀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은 주로 고가 주택에 한정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아니고 우리 마용 거기도 만만치 않죠. 마용성 지역이 주로 타격을 많이 받았고 많이 올랐다던데. 이게 뭐 사실 통계가 통계지만 네. 보면 과천도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시군 단위로 보자면 과천이 제일 많이 올랐고 23.41%고요. 용산, 동작구, 성남, 광주, 남구 순으로 많이 올랐고요. 네. 강남은 워낙 2017년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순히 통계만 보면 강남은 빠져 있는데 충격은 당연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마용성이 최근에 많이 오른 곳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현실화된 그 곳이 그렇죠. 많겠네요. 그래서 거의 뭐 보유세 이번에 고지서 받아보면 한 50% 상한선까지 채우는 와. 곳들이 마용성이나 이런 과천, 분당 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용산 프로지오 서밋 여기는 공시가가 지난해 14억 9천만 원에서 올해 19억 2천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또 송파구의 위례중앙 프로지오 2단지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가 14억 9,600만 원에서 18억 8천만 원. 근데 추정 시세가 26억 9천만 원이에요. 면적이 크니까요. 좀 오를만. 그래서 아마 보유세가 아마 한 300만 원 정도 더 내야 될 300만 원 수도 있을 것 정도요. 네. 같습니다. 그런 근데 부분. 일각에서는 네. 최근 집값이 약세로 돌아섰는데 이 공시가격 인상폭 너무 지나친 게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작년 시세 기준이거든요. 네. 올해 1월 1일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분위기 안 좋은 걸 반영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년도 공시가격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내년에는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위 지역도 있어요. 경남 교제시나 맞아요. 경기 안성시, 김해시, 네. 충주시,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2% 많게는 18%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네. 떨어진 지역은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또 반박하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아마 그 현실을 지금 반영한 것 같아요. 18.11%나 내려갔습니다. 네. 경기 안성도 그렇고요. 네. 김해, 충북 충주, 울산 동구 이런 데가 하위 5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공시가가 세금 결국 보유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 정부에서는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동의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고가주택 다주택자 빼고. 네. 고가주택 그 사람들은 확실히 많이 올랐고. 그렇죠. 부담되죠. 그분들 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2%니까 네. 국민 98%는 해당이 안 되시고. 그러면 그 고가주택을 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볼 게 네. 정부의 의도도 봐야 되고요. 그 전체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고가주택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는 세부담을 좀 줄이는 어떤 조항들을 넣어서 부담을 더 줄여놨어요. 또 네. 근데 다주택자는 뭐 도리어 2주택자는 200%. 그리고 3주택자는 300%까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오르는 것에 대한 가격에 대한 세금 부담이 그대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계산기 났네요.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은
뭐 5.3% 오르지만 과표 기준은 또 그 가격이 또 60%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532 한 3% 오른 거죠. 네.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 실제로 많이 늘어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8% 해당이 거의 안 되시고 네. 이게 첫 번째 얘기인데 두 번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오르는 작업을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이나 야당이나 세금을 싫어하지는 않으니까 오르는 작업, 과표 현실화는 계속 진행형이겠구나. 그걸 감안하셔서 차후에 주택을 뭐 투자하시거나 내 집 마련하실 때는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청자들 중에서도 이제 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전국적으로 보면 뭐 98%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서울 기준에서만 보면 자 시세 12억 원 초과라고 하면 서울의 뭐 마용성을 비롯해서 새 아파트들은 요즘 거의 다 12억 원을 넘고 있거든요. 뭐 네. 강남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서울에 괜찮은 지역에 새 아파트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명한 부담을 느끼실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은 당연하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뭐 우려하는 것처럼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뭐 그 정도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그겁니다. 고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에 이제 집을 많이 내놓을까요? 이 세금 부담 때문에? 저는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아직 고지서를 받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뉴스만 바라보고 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올해 12월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실질적으로 내가 300만 원, 5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라는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일부 급매물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설사 급매물을 조금 낸다고 하더라도 바로 거래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가보면 항상 그래요. 거래가 잘 되려면 약간 가격이 올라줄 때 매수자들도 따라가 주는데 네, 오히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떨어뜨려주면 매수자들은 더 기다리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그래서 거다. 이게 집주인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네. 아마 지금은 고민만 많이 할 것 같고요. 일부 또 임대사업자도 많이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볼 텐데 네.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넘어가면 조금 더 동요가 되고 매물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확실히 영향은 끼칠 것이다. 듭니다. 그럼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교수님도? 뭐 같은 의견이고요. 네. 소장님하고. 이 고지서를 받으면 우리 저 자동차세 세금 고지서 다 받으실 거예요. 뭐 이메일로 받으시던 고지서를 받으실 텐데 볼 때마다 괜히 공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참 그렇죠. 근데 세금으로 나라 운영되는 거 다 교육을 받아서 그래, 알고 알면서 있지만 국민의 의무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로또 맞아서 세금 내는 건 기분 좋을 거예요. 그죠? 그 외에는 그것도 사실 배 아프긴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안 그것도 아까울 것 되지만.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들고 있다가 이게 문제는 그거죠. 그냥 자기 집 갖고 있는 분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쵸. 투자 형태로 하신 분들. 맞아요. 이분들이 계속 집값이 오르면 얼마에 팔까 계산하고 있다 갑자기 팔릴 타임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갑자기 막 고지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소장님 말씀처럼 갑자기 받아보니까 이게 갑자기 막 뭐 1,000, 2,000 이래요. 근데 만약에 1,000, 2,000 내던 분들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2,000, 4,000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수익이 아주 뛰어난 분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오은이 약간의 투기성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유동성이 약해졌을 거예요. 네. 거기다 정부가 대출도 막아놨잖아요. 그럼 현금이 있어야 이게 세금을 낼 텐데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면 제가 볼 땐 고가주택을 다주택으로 갖고 있는 투자형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좀 고민들 좀 많으실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시장에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말씀 주신 대로 시간이 좀 필요하죠. 고지서 네.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미리 계산하고 뭐 밤새 계산하셔가지고 파시든지 뭐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조정하시겠죠.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 주신 실수요자나 이런 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시장이 당분간은 잠시 고지서 받아볼 때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약간 착각 아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12억 원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다. 뭐 20억, 30억 자산가다라고 하는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생각처럼 이게 현금 흐름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서울에 아파트, 새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12억, 15억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분들이 부자냐라고 하면 물론 상대적인 자산 기준에서는 부자일 수도 있지만 현금 흐름은 뭐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나 다름없거든요. 자, 투자를 해서 두 채다. 대출 이자까지 나가면 더 안 좋은데 보유세를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더 내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럼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야 사실 한 100억 이상 뭐 이런 자산가들이야 뭐 고민을 안 하겠지만 이런
10억, 20억, 30억 정도 가지신 분들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고지서 이렇게 나오고 하면 굉장한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해 주셨어요. 좀 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지금 12억, 10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편하게 뭐 20억, 30억이 무슨 뭐 툭툭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저 지방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택시를 타는 날이 있었어요. 택시 타고 가는데 서울 집값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사님이 15억짜리 진짜 집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 자기는 15억인데 진주입니다, 진주. 15억인데 다세대를 가지고 있대요. 12개 가구가 있는. 그리고 월세를 뭐 몇백을 받고 있대요. 근데 자기 동생이 명절 때마다 만나면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동생이 15억짜리 집을 갖고 있고 막 허덕인다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얘기랑 그분은. 맞춰보면 네.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리고 동생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능력이 되셔서 이렇게 좀 자기가 12억을 사도 세금 내도 돈이 여유가 있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 그렇죠. 투자 수요가 너무 투입이 된 거를 이제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이게 전국 방송이죠, 우리 YTN요. 네, 유튜브로도 보시고 네. 앱으로도 그러니까 들으시고 하니까 우리 정보 방송이죠. 우리 네. 애청자분들께서는 너무 돈돈하지 마시고 네. 후세를 생각하면 집값이 조금 내려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자손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그냥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아무튼 돈이 많은 분들도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는 아프실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후대를 생각해서 조금 배 아픈 걸 조금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아닌 곳 수다 어제 발표된 내용 가지고 지금 수다 떨고 있어요.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수장님,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토론 아니고 수다. 부동산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김인만 부동산 김인만 소장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겸임 교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외 지진 정보로 볼리비아 얘기했는데 이거 듣자마자 우리 한 교수님이 네. 볼리비아에도 전세 제도가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네. 다들 그렇게 아시는데요. 네. 전 세계에서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게 이제 계속 통론이었는데 네. 뭐 저뿐이 아니라 학자분들이 조사해본 결과 볼리비아에도 이제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선진화된 부분은 뭐냐면 똑같이 전세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70%, 80%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매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동참을 합니다. 합리적이죠. 예를 들어 주식으로 따지자면 그분이 70% 주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렇죠. 그 투자자는 주주의 30%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전세 가격이 네. 안정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제도를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수장님하고 같이 좀 발표를 하면 네. 국가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네요.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갭 투자가 없어지겠네요. 그렇겠네요. 아니 70% 지분을 가진 세입자가 반대해버리면 매매가 안 될 그렇죠. 수도 갭 투자라는 게 아예 발생하기 힘들죠. 그 진짜 전세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주거 서로 좋은 환경을 거죠. 줄 수 있는 진정한 전세인 거죠. 그런 제도가 되는 거네요. 네네. 아무튼 볼리비아 안 좋은 지진 소식이었지만 또 좋은 정보 하나 얻었네요. 아무튼 볼리비아에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지금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정부에서 계속 이런 제도를 내는 건 이제 집값 하락을 위해서인데 집값 하락이 지금 시장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나요? 기사들이 좀 많죠. 네, 그러니까 좀처럼 내리지 않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금매고 뭐 실제로 집값이 내리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죠. 내렸죠. 실제로 내렸는데 생각보다 안 내렸다라고 이제 네. 그러니까 급등기 약간 때와는 좀 다르고 부동산 시장의 네. 어떤 편향적인 언론사들이 그쪽을 기사를 내고 지금 비율을 보면 한 6대4나 7대3 정도로 네. 부동산 친화적인 언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기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18억에서 14억으로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밖에 거래가 안 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금매물 밖에 뭐 이렇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밖에 안 팔렸잖아요. 더 사질 않잖아요, 사람들이. 역으로 말하면 거래량이죠. 네.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10억짜리가 있으면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최저가잖아요. 14억인 게. 그러면 이제 강남에 지금 1월, 2월, 3월을 제가 얼마 전에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전년도하고 비교를. 묘한 것은 국토교통부도 좀 친화적인지 모르지만 그 발표를 좀 자꾸 미루고 있어요. 그런 것들 잘하다가 오를 땐 빡빡하다가 네. 뭐 거래량에 대해서 탁탁탁 안 내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거래량에 대해서 빨리빨리 발표하라고 똑바로. 뭐 제 생각이지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겠죠, 하기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어떠냐면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할 거 없이 작년에 보통 600에서 700건 하던 곳들이 얼마 정도로 됐을 것 같아요? 1월, 2월, 3월. 다 글쎄요. 비슷해요. 600, 700, 800, 1000선에서 거래량이 됐었어요, 작년에. 네. 그 우리 저 앵커님 어떻게 보세요? 발표를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소장님 아세요, 혹시? 한 10분의 1 토막. 아시네. 역시. 아, 그거 소장님. 당연히 아셔야죠. 김희만 소장님은 모르시는 분 전문가인데. 많아요. 하신 분들도. 아, 그래요? 역시 소장님 역시 최고신데 네. 10분의 1이에요. 말이 10분의 1이지 한국말로 하면 반토막. 그렇죠. 한 번 더 반의 반토막. 한 번 더 반의 반토막이에요. 거래량이.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싼데 왜 안 사러 오죠?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앵커님께서 아직 안 내려갔다. 아직 안 내려갔다라고 시장 판단하는 거고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18억이 14억이면 눈물 나죠. 눈물 나죠. 18억에 산 분들은 지금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도 많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급속하게 좀 줄어졌어요. 그 네. 현상이 이제 맞물린 건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 같아요. 시장에.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려가기 이제 시작했다. 이제 3, 4개월 됐잖아요. 네. 오르는 거 한 3년 반, 4년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 4개월 됐는데 10분의 1 밖에 아직 지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거 좀 애청자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내려가기 누가 봐도 시작했다. 그러니까 주택을 네. 구입하거나 팔거나 하시는 분들이 그걸 지금 염두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자산 관리 내려가기 잘 하셔야 시작했다. 되죠. 네, 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장님은요? 이게 참 말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기자분을 만났는데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 이제 매물 조사하러 갔는데 물론 강남, 송파 쪽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네. 뭐 네.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뭐 8억, 10억 하던 게 20억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 몇 억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매물도 별로 없고 실제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네. 어디가 떨어졌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올랐는 곳들은 좀 입주 물량도 맞물리면서 조정이 되지만 실제로 새 아파트들 어디 가보면 물론 약세는 약세인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입장 차이예요. 집 가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오를 때는 밥 먹을 때 옆집이 1억 올랐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우리 집은 10억 집이 11억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바로 그 순간 11억이 시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릴 때는 옆집이 9억에 팔렸다고 하면 인정은 안 해요. 그 집이 급매물로 그냥 하나 팔렸구나. 우리 집은 아직까지는 10억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시작은 됐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거나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본격 하락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갑자기 싶어요. 불안해지네. 본격 하락은 오지도 않았다. 지금 오지도 교수님보다 사실 오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네. 하방 경직성을 파격적으로 생각하면 말씀하시네. 올해 말 내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조정이 저는 본격적인 조정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대출 규제로 다 막혔고요. 이거 원천 봉쇄를 하는 바람에 대출이 굉장히 무서운 게 이게 10%포인트 뭐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1주택자 이상화에 원천 봉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9억 초과. 네. 그렇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요. 돈이 있는 사람들도 자금 출처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또 공시가격도 올랐죠.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규제가 안 풀리잖아요.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아마 쉽게 안 풀어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자면 아직 본격 하락은 시작도 되지 않았으니까 저는 네. 리스크 관리를 좀 단단히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초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다주택자분들께서 혹시 이제 주택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한때 그분들한테 좀 미리 조언을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한 게 이 문재인 정부만의 독자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엄밀히 들어가 보면 IFRS라고 해서 국제 회계 기준이 우리 저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뭐 G2다 G20다 많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이제 협약을 맺었어요. 맺은 게 뭐냐? 야 이게 대출로 자꾸 집값이 버블이 생기고 결국 미국 너희 같은 나라도 버블이 터져서 문제가 되니 이제 투명성을 좀 확보하고 은행의 어떤 지급준비금이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하는 룰을 만들자 해서 협약을 했어요. 그 룰을 지키기로 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찍고 나서 이제 전 세계 OECD 국가들이 선진국들은 그 투명한 회계 기준으로 가야 국가 간의 뭐 콜금리나 국가 거래, 환율 거래가 이루어지는 룰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개인까지 오면 예전에는 이제 지점장 알면 대출도 더 해줬어요, 사실. 근데 그 룰이 이제 잡혀버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같이 해요. 심사도 여러 번 같이 하고 한 대출에 대해서 국가하고 회계기관에서 또 감사를 해요. 네. 그래서 은행 자체에서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이 바뀌어도 그 룰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앞으로의 대출 조건은 그동안 우리가 느려왔던 그런 패턴은 좀 오기가 힘들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주택자분들이 우리 애청자분들은 미리 집에서 IFRS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영어로 치시면 쭉 떠요. 내용이. 그럼 보시면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대출이나 이런 계산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빚내서 집 사라라고 정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은 이제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는 아니죠. 또 뭐 저 G20 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경제가 살아났으니 조금 풀어줍시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가 지금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그렇죠. 10년 안에는 올 일이 없잖아요. 한 15년, 20년? 뭐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거기까지 제가 모르니까. 네. 근데 지금 교수님도 집값 하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 수장님은 오지도 않았다라고. 좀 세게 말씀하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정부에서 집값 내리려고 한 정책은 맞지만 이렇게 돼서 막 부동산 시장이 막 냉각이 되고 막 이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국토교통부 발표도 지금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되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정부가 정책을 정부가 부담되는 게 뭐냐면 그거죠. 네. 너무 집값이 내려가지고 혹시나 여론이 아까 말씀드린 7대3의 비율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론이 서민이 막 죽는다 뭐 이런 쪽으로 표현이 되면 내년 총선이잖아요. 신경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사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100% 하고 싶어서가 아닌데 사실 우리도 알지만 막 오를 때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안 던졌으면 차라리 가라앉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불을 버리니까 이게 불이 확 붙었다가 막 갑론을 막 하는데 결론은 뭐 자연은 회귀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 보셔서 그냥 연애할 때 내비두면 헤어질 건데. 네, 그렇죠. 뜯어 말리고 부모가 만나면 안 된다고 하고 목을 가둬놓고 이러면 더 불타오르는 거죠. 둘이 막 사나하고 막 이용할 것 같은데 결국은 다시 살 건데 옆에서 안 말해봤자 결국 같이 살아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가만해버려뒀으면 안 죽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다 헤어졌을 텐데. 자연적인 걸 좀 봐야죠. 근데 지금 그 얘기하기엔 너무 정부가 멀리 왔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집값이 떨어지면 막 좋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심한 경우는 반값으로 떨어져야 된다. 반값이 떨어지게 되면 뭐 내가 집을 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값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자산가들이 또 이삭 죽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반값이 떨어지게 되면 역전세난이 생기면서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싶어도 전세금이 빠지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요. 그렇게 떨어져서도 안 되고요. 정책 방향성도 이제 정부도 너무 작년에 과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좀 연착륙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왔으니까 이제 조금 숨고르기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부동산 관련된 우리가 수다 떨었는데 마지막은 제가 요 질문으로 좀 드릴게요. 그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지명 직전에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다음에 월세 계약을 맺었잖아요. 저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전문가 분들은 자주 보셨어요? 주변에 공직 참 슬픈 현실이죠.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참 거기다 슬픈 얘기인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그러니까요. 좀 오개 티가 아니라 이건 뭐 오개 뭐라고 그러나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음도 안 좋고요. 뭐 이해를 하자면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 지정자가 이제 그렇게 증여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안 맞죠. 국토부 장관 다른 장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현재 장관도 사실 동생한테 뭐 팔아서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가진 자들 사회 지도층이
주로 사실 그리고 또 다주택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렇죠. 다주택을 투기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려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애국자잖아요. 세금도 많이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더 내주거든요. 정당하게 한다면. 법대로 그렇죠. 다 했는 부분인데 네. 장관이 되니까 부랴부랴 이게 투기 프레임에 걸릴까봐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게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이게 모범도 보이게 되고 이게 좀 따라가주고 네.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정책의 신뢰도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추가하자면 그 독일 경제가 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도 굳건하게 버티고 잘 있잖아요. 상당히 견조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네. 그 기조에는 주택 가격이 다른 나라들처럼 급하게 오르거나 이런 투자 환경들이 없었어요. 정부에서 잘 제어를 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랐어요. 그래서 충분히 국민들이 소화낼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작업 여력이 있고 창의적으로 발전하고 이런 걸 좀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정부도 조금 시간을 길게 두더라도 차근차근히 급하게 가지 말고 해서 뭐 국민도 주거 안정되고 모인 돈들이 또 뭐 과학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7522님이 보내주신 책 잘 읽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 책 같아요. 아파트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몇 년 전 있었던 분납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이 분납 임대 주택이 서민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가 맞나요? 라고 오셨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분양 전환할 때 조건이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입자부지 공고해 보시면 있을 텐데 소장님이 저보다 잘 아실 텐데 그 가장 유리하다는 것은 가장 수익이 좋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택을 보지 마시고 본인이 이것을 했을 때 충분히 소화할 능력이 있고 내가 사는데 좀 행복하다 하면 그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네. 하시고 네. 아니면 그냥 나와서 계산하지 마시고 따로 전세 사시다가 공공임대주택 분양 받으시거나 민간 분양 가시면 되죠. 네. 조건 너무 따지다 보면 네. 그 시간에 차라리 사업을 더 열심히 연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금 건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 생각에 좀 그렇습니다. 예. 아니 5374님이 안 그래도 보내주신 소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시죠. 아 그래요? 아니 소장님 답하실 게 있어요. 잠깐만요. 보내주신 책 읽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저만의 방법으로 알겠는데 그런데 돈이 없네요. 건강이나 잘 관리하면 살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고 5550님이 다주택자가 애국자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소장님 답변 오해 없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 살 때 취득세도 내주고요. 1년에 세금 많이 한 번씩 내면 재산세, 정당하게.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팔 네. 때도 양도세도 내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게 문제지. 저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좀 나오면 좀 공공임대주택들 있잖아요. 도심에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값싸게 아까 분납 임대가 좋으냐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분납 임대가 뭐 제일 좋은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월 한 30만 원만 내고 서울 도심에 20평 아파트 살게만 해준다면 10년 동안 네. 왜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걷어서 좀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네. 부동산 세금이면 좀 부동산을 위해서 서울 도심에 찾아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 임대 아파트 저는 많이 좀 했으면 사실 네. 내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좀 내지 않을까. 내 자식이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550님 새싹이세요. 지금 듣다가 화나서 문자 보내신 것 같아요. 자, 토론하는 구스타 김민만 소장님과 그리고 연세대 연세대 우리 한문도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